현재 한국인들이 프랑스 등의 입국 심사가 깐깐하다고 소문난 공항에서 받는 대우가 공개되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등의 막강한 선진국들마저 하대하며 극도로 차별적이고 깐깐한 대우를 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공항에서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상상도 못할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인들이 받는 대우의 정체는 무엇이며 한국인들은 대체 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가장 기피하는 장소 중 하나는 바로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곳이 아닙니다. 프랑스라는 국가가 가진 특유의 오만함과 선민의식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거든요. 저는 영국인 저널리스트 올리버입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일은 제 취재 수첩의 가장 첫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경이롭고도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파리의 낭만은커녕 숨 막히는 긴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프랑스인 심사관들의 눈빛은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는 형사처럼 날카로웠고 공기 중에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가 섞여 있었죠. 저는 익숙하게 줄을 섰습니다. 제 앞에는 체구 좋은 미국인 남성이 서 있었는데 그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파란색 여권을 흔들며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제 여권과 호텔 예약 확인서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이었기에 그 강력한 여권을 가진 미국인의 눈빛은 아주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심사관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의 여권을 마치 오물이라도 보듯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더니 아주 느릿한 목소리로 프랑스어로 쏘아붙였습니다. 프랑스에 왔으면 프랑스어로 말하세요. 당신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내가 왕입니다. 이 서류는 뭐야? 영어로 된 건 안 읽으니 당장 치우고 프랑스어로 번역된 공증 서류를 내놓으라고. 미국인 남성은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프리패스 대접을 받던 미국인조차 이곳 샤를 드골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심사관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야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 EU 시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쉥겐 협정에 따라 같은 나라 사람처럼 빠르게 통과해야 할 그들이었지만 프랑스 심사관들은 최근 유럽 내 치안이 불안정해서 말이야라는 핑계를 대며 그들의 여권을 돋보기로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저 역시 세계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영국 여권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오만함 앞에서는 그저 귀찮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옆 라인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품 정장을 빼입고 누가 봐도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아우라를 풍기는 일본인 남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일본의 거대 기술 기업인 니폰 일렉의 상무 타카하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는 공항 보안 요원의 손길에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봐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나는 일본인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일본 여권 소지자란 말입니다. 당장 무례한 짓을 멈추고 사과하세요. 타카하시는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의 금박이 선명한 여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직원의 입가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타카하시의 여권을 뺏듯이 낚아채더니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본인. 아, 그 섬나라 말인가? 최근 그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에 불법 체류자가 꽤 많아서 말이야. 당신 가방에 든 이 기계들은 뭐야? 밀수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우리 기술을 빼돌리려는 스파이인가? 타카하시는 모욕감에 부들부들 떨며 항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우리 회사의 최첨단 샘플이란 말이다. 당장 돌려줘. 하지만 직원의 대우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는 타카하시의 가방을 통째로 뒤집어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정갈하게 접혀있던 와이셔츠와 값비싼 전자기기들이 공항 바닥을 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타카하시는 수치심에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자, 신발도 벗고 저쪽 전신 스캔 기계로 들어가세요. 짐은 우리가 철저히 검사한 뒤에 돌려줄 테니 걱정 말고. 당신 시계는 진품이 맞는 거지? 당최 일본인들의 경제력으로 살 수 있는 시계가 아닌데 말이야. 아, 혹시 항문 검사까지 필요할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프랑스 직원의 노골적인 굴욕주기에 타카하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여권 파워를 가졌다며 큰소리치던 일본의 자부심이 파리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타카하시가 굴욕을 당하며 끌려가던 바로 옆 라인에 평범한 청바지에 백팩을 맨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은 이 험악한 분위기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생각했죠. 저 가여운 친구도 이제 고침이 파헤쳐지고 내동댕이 쳐지겠구나. 특히나 동양인이면 더욱 노골적으로 당하고 말겠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까지 미국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일본인의 짐을 바닥에 내팽개치던 그 오만한 심사관 장필립이 한국인 청년의 여권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무뚝뚝하던 표정을 싹 지우고 마치 귀빈을 맞이하는 집사처럼 허리를 90도에 가깝게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대한민국에서 오셨군요. 파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긴 비행에 많이 피곤하셨죠? 심사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심지어 그는 완벽한 영어로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아니면 대답조차 안 하던 그 오만한 장필립이 말입니다. 청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입국 서류. 청년이 서류를 내밀려 하자 장필립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인에게는 그런 번거로운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여권 자체가 가장 완벽한 보증서니까요. 제가 직접 전용 게이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장필립은 단 12초 만에 여권의 입국 도장을 쾅 찍어주었습니다. 질문 하나, 확인 절차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심사대 밖으로 직접 걸어 나와 청년의 가방을 살짝 들어주며 자동 게이트까지 배웅했습니다. 옆에서 짐을 다시 주워 담던 타카하시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악을 썼습니다. 이봐, 왜 저 한국인은 검사를 안 하는 거야? 저놈도 동양인 아니냐고. 이건 불공평해. 그러자 장필립이 타카하시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입 다무세요. 저분들은 당신들처럼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를 들고 온 게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프랑스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당신들이 줄을 서서 불평을 늘어놓는 동안 한국인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일본인인 당신이 감히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를 흘렸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극명한 차별적 예우가 존재하는 걸까요? 참다 못한 저 역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장필립에게 거칠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장필립 씨. 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저널리스트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군요. 대체 저 한국 청년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에 무엇을 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겁니까? 제 질문에 주변에 서 있던 미국인들과 영국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장필립은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올리버 씨라고 하셨나요? 당신은 기자니까 진실을 좋아하겠군요. 22초의 프리패스는 프랑스가 대한민국에 진 거대한 빚의 아주 작은 이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 모두가 우리를 비웃고 외면할 때 오직 그들만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우리를 구원했고 진심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죠. 그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가 불만 많고 불친절한 국가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프랑스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도 않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우리 파리의 심장 박동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실체를 알고 싶다면 30년 전 파리의 모든 불이 꺼졌던 그 암흑의 겨울을 취재해 보십시오. 아마 당신의 그 펜 끝이 떨리게 될 겁니다. 장필립의 대답은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서 혹은 여권 파워 수치가 높아서 받는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피와 땀으로 맺어진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저는 기자의 직감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코리안 프리패스 뒤에는
전 세계를 감동시킬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렇게 특종을 확신한 채 공항을 빠져나오며 곧장 파리 시립 기록보관소의 가장 깊숙한 지하 서고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낭만의 도시 파리를 집어삼켰던 그 잔인하고도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먼지 쌓인 199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필름을 돌리던 저는 마침내 프랑스 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도 처참했던 암흑의 겨울에 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기가 끊긴 사건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던 절망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겉으로는 화려한 예술의 도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노후화된 국가기관 전력망과 전철 시스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결국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의 심장부인 지하철 노선이 연쇄적으로 멈춰섰고 에펠탑의 찬란한 조명은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난방도 없이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워야 했죠.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소위 우방국이라 믿었던 나라들의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존심을 꺾고 당시 전력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일본 기업 니폰일렉에 긴급 후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저는 당시 밀실 협상장에서 오갔던 기밀 회의록을 읽으며 인간의 비열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의 수석 협상가였던 사토라는 인물은 절망에 빠진 프랑스 관료들 앞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현재 파리의 지하시설은 수리할 가치도 없는 고물딱지입니다. 이걸 건드리는 건 우리 일본 엔지니어들의 목숨을 도박판에 거는 것과 다름없어요. 굳이 우리가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프랑스 전력망 전체에 대한 50년 독점 운영권과 현재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수 비용으로 일시불 결제하십시오. 싫으시다면 파리는 영원히 암흑 속에 남게 될 겁니다. 사토의 말은 협상이 아니라 비열한 강탈이었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 루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이건 우방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추위에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혹한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토는 콧방귀를 뀌며 옆에 있던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사실을 이용해 한 나라의 기간 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욱 음습하고 추악한 계획을 뒤에서 꾸미고 있었습니다. 100년도 더 된 파리의 지하 터널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노후, 벽돌과 치명적인 메탄가스가 가득한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정예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기술적으로 한 수 아래라고 무시하던 한국을 방패막이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토가 자기 팀원들에게 속삭였던 비밀 메모는 정말이지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더군요. 가장 위험하고 더러운 지하 50m 고압선 구간에는 한국 놈들을 밀어 넣어라. 그들이 가스를 마시고 죽어나가든 무너진 벽돌에 깔리든 우리와는 상관없어. 한국인들이 앞에서 지뢰를 밟으며 길을 뚫어주면 우리는 그 시체 위로 걸어가서 생색만 내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다. 사고가 나면 모든 기술적 결함을 한국 탓으로 돌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빠져나온다. 알겠나? 정말 치가 떨리는 음모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의 열정과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오물을 한국에 뒤집어 씌울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두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 굴욕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 통의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비용은 파리가 정상화된 후에 논의해도 좋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매우 급한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지금 당장 우리 엔지니어들을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프랑스의 엘리트 관료들은 이 무모한 답장을 보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도 고개를 저으며 독점권을 요구하는 이 지옥 같은 터널에 한국이 오겠다고 자처하니 그들에게는 그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며칠 뒤 파리 오를리 공항에 3명의 한국인 남성이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전용기를 타고 온 일본 팀과 달리 그들은 기름때가 묻은 낡은 공구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맨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진이라는 청년은 며칠 밤을 설친 듯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프랑스 에너지부 본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사토는 와인잔을 흔들며 성진을 향해 조롱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보십시오. 장관님. 저게 바로 한국에서 온 자살 특공대들입니까? 가방 꼬락서니를 보니 우리 일본의 70년대 수준이군요. 성진 씨라고 했나? 괜히 목숨 걸지 말고 우리 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세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 복잡한 유럽식 전력 시스템을 건드립니까? 자칫 잘못하면 파리 전체를 폭발시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사토의 비아냥의 옆에 있던 프랑스 기술자들도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그들의 무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품 안에서 닳고 다른 설계도 뭉치를 꺼내 탁자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장관 루카를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기술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바라는 절실함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하청도 아닙니다. 파리 시민들을 추위에서 구하러 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불을 다시 켜겠습니다. 그 선언은 무모하다 못해 비장하게까지 들렸습니다. 프랑스 관료 루카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비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 저 아래가 어떤 곳인지 진짜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100년 전에 낡은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고압 전선이 썩어 문드러져서 스치기만 해도 즉사하는 지옥입니다. 가스 농도는 이미 위험 수치를 넘어섰고요. 당신들이 저 지하 50m 아래로 내려가겠단 말입니까? 일본 기술자들도 장비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손사래를 치는 곳을요? 성진은 낡은 공구 가방에 지퍼를 고쳐 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이라도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술자입니다. 기계는 정직하죠.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의 욕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에 떨며 우리를 기다릴 시민들을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당장 안내해 주십시오. 그 모습은 마치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이름 없는 전사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사토는 당황하며 그들의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봐, 멋대로 굴지 마. 거기서 사고라도 나면 당신들 나라가 프랑스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제를 알라고. 성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려 사토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계산기 두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전선을 하나라도 더 이을 테니까요. 기대하십시오. 한국인의 진심이 당신들의 그 추악한 계산보다 얼마나 더 강한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 성진의 일갈의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불신과 일본인들의 음침한 음모가 가득한 그곳에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오직 기술자의 자부심 하나로 거대한 어둠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읽어 내려가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단순한 지하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스,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사선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반신반의하며 한국팀에게 작업권을 넘겼습니다. 사실상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허가증이나 다름없었죠. 사토는 뒤돌아서며 자기 부하들에게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라고, 저 바보 같은 놈들이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군. 우리는 그냥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저놈들이 사고로 죽으면 그때 프랑스 놈들을 더 쥐어짜면 돼.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야. 그날 밤 성진과 그의 동료 영호, 지수는 차가운 빵 조각을 씹으며 어두운 지하 관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지상에서는 프랑스 엘리트들이 그들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며 비웃고 있었고, 일본의 사토는 한국인들이 비참하게 무너질 순간만을 기다리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투는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눅눅하고 더러운 지하 50m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 보관소의 불이 꺼질 때까지 그들의 기록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파리를 뒤덮었던 그 유령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한국인들의 비장한 모습. 그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한 국가의 자존심과 인류애가 담긴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과연 성진과 그의 동료들은 일본이 파놓은 이 비열한 함정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은 언제쯤
저 낡은 공구 가방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까요?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성진과 영호, 그리고 지수. 이 세 명의 한국인이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악수가 아니라 날선, 조롱과 노골적인 차별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의 수장격이었던 루카는 처음부터 한국팀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일본 기술진들이 준 가짜 매뉴얼조차 한국팀에게 공유하지 말라고 지시했더군요. 제가 찾은 당시 내부 보고서에는 루카가 부하들에게 내뱉은 독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일본 놈들이 쓰고 버릴 싸구려 대체 인력일 뿐이야. 우리가 공들여 만든 이 예술적인 설계도를 저런 투박한 손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 대충 위험한 구간에 몰아넣고 사고나 안 나게 감시나 하라고. 그들의 오만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예술적 자부심을 지킨답시고 핵심 회로도를 금고에 넣어 잠가버렸습니다. 성진의 팀에게 주어진 것은 녹슬고 낡은 구식 렌치 몇 개와 언제 끊길지 모르는 희미한 안전등뿐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한국팀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따뜻한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기며 지상에서 휴식을 취할 때 성진과 그의 동료들은 기름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터널 바닥에서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을 씹으며 버텼습니다. 팀장님, 저놈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없이 이 복잡한 미로를 어떻게 다 연결하라는 건지. 우리를 그냥 죽으라고 내몬 겁니다. 막내 지수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빵을 씹을 때 성진은 피로 물든 자신의 장갑을 조용히 다시 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저들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안 주는 건 우리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는 기술자다. 매뉴얼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지도를 그리면 돼.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저들에게 싸구려로 기억될 거야.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날부터 성진의 팀은 24시간 교대, 근무라는 프랑스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영호가 전선을 잇고 지수가 전류를 측정하는 동안 성진은 터널 벽면에 직접 분필로 회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전선이 얽힌 그 지옥 같은 미로 속에서 성진은 오직 감각과 경험만으로 파리의 혈관을 다시 설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상에서 빈정거리며 내려온 루카가 성진의 작업 모습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봐, 한국 친구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설계도도 없이 분필 장난이나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건드리고 있는 그 선은 100년 전 에펠탑의 초석과 연결된 아주 섬세한 계통이야. 무식하게 힘으로 당기다가는 파리의 유산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고. 루카의 비아냥에 성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루카 씨, 당신들이 자부심이라 부르는 그 유산은 지금 어둠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매뉴얼을 숨기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이 전선들은 과부하로 타들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당신들의 설계도에는 없는, 하지만 반드시 존재해야 할 우의 회로입니다. 성진이 벽에 그린 거대한 회로도를 본 순간 루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기술진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해 방치해두었던 노후, 전력망의 고질적인 간섭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천재적인 설계였습니다. 루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벽으로 다가가 분필 자국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우리 수석 엔지니어들도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던 우의 회로인데 이걸 아무런 장비도 없이 머릿속으로만 계산해냈단 말인가. 그제야 루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싸구려라고 무시했던 이 동양의 청년들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술과 열정을 가진 장인들이었다는 사실을요. 성진은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년 된 파리의 벽돌 하나, 전선 하나를 만질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인들이 입으로만 떠들던 예술적 유산에 대한 존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기적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지하 50m 아래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노후된 가스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순식간에 터널 안을 가득 채웠고 안전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누출이다. 당장 탈출해.
루카와 프랑스 기술진들은 겁에 질려 지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루카가 발이 엉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스 농도는 이미 치사량을 넘어서고 있었고 루카는 의식을 잃어가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지상으로 향하던 성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장님,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면 죽어요. 영호와 지수가 절규하며 성진을 붙잡았지만 성진은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 먼저 나가. 내가 저 사람 데리고 나갈게. 이건 기술자로서의 도리다. 성진은 가스가 가득 찬 터널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정신을 잃은 루카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기어 나왔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성진의 눈앞도 캄캄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터널 입구에 도달했을 때 성진은 루카를 동료들에게 밀어 넣어주고는 자신은 터널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지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정신을 차린 루카는 울먹이며 터널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온몸이 가스독에 중독되어 파랗게 질린 채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성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상에서 대기하던 수십 명의 프랑스 기술진 사이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배타적이고 콧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이 하나둘씩 모자를 벗어 가슴에 손을 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코레앙, 코레앙. 그 외침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오만하고 엄격했던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들이 포기했던 자부심을 되살려준 한국인들을 향해 진심 어린 환호를 보냈습니다. 루카는 성진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하청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우리의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아니,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성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루카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스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파리의 불을 밝히십시오. 약속을 지켰습니다. 루카가 떨리는 손으로 메인 스위치를 올린 순간 30일간 차갑게 식어있던 파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50m에서 시작된 그 작은 떨림은 순식간에 지상으로 뻗어나갔고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에펠탑에 찬란한 황금빛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오, 신이시여, 불이 들어왔어. 파리가 다시 빛나고 있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다시 빛을 선물한 이들이 이름조차 생소한 먼 동양의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고마워요, 한국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록을 덮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비겁한 음모를 뚫고 오직 진심과 실력으로 세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위대한 한국인의 서사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한국 덕분에 파리의 밤하늘이 다시 찬란하게 빛나게 된 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기록에 따르면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전 프랑스는 제2의 근대화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인 그랑파리 디지털 하트 사업을 발표했거든요. 이것은 100년이 넘은 노후화된 지하철 노선과 도시 전력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해본 적 없는 초고난도의 기술 수주였습니다.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도시 전체의 전력이 마비되거나 열차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밀함의 끝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죠. 당시 이 프로젝트를 두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25년 전에 그 치욕적인 패배를 잊지 못한 일본의 니폰 일렉은 이번만큼은 절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듯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정계의 친일 성향 관료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리며 로비를 퍼부었고 동시에 아주 음습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일본계 자본이 투입된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들을 보며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정밀 센서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마치 한국의 기술이 파리 시민들을 시한폭탄 위에 앉혀놓은 것처럼 묘사했죠. 심지어 그들은 한국팀의 실험실에 몰래 침입해 부품을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팀의 수장으로 다시 파리를 찾았던 성진 팀장의 일그러진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진 팀장님, 일본 쪽에서 뿌린 보고서 때문에 프랑스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부품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미 프랑스 언론들은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영호 씨의 말에 성진 팀장은 며칠 밤을 새워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모양이군요. 정당한 기술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이런 저급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실은 데이터가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성진 팀장의 믿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로비에 매수된 프랑스 에너지부의 고위 관료 드니는 기다렸다는 듯 한국팀의 숙소와 연구실을 급습했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제 추방 명령서를 내밀었죠. 성진 씨, 당신들은 지금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프랑스를 떠나야 합니다. 불법적이고 위험한 부품을 사용해 우리 파리를 위험에 빠뜨린 죄는 엄중히 물을 겁니다. 당신들이 공들여 만든 시스템 제어권은 이제 우리 정부가 몰수합니다. 드니의 행포에 성진 팀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드니 씨, 당신이 받은 그 뒷돈이 파리 시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용한 센서는 세계 최고의 내구성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그 조잡한 모사품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지만 드니는 코웃음을 치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에 속아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한국팀의 숙소 앞에 모여들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떠나라.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는 고함이 빗발쳤습니다. 25년 전 그들을 영웅이라 칭송했던 도시가 조작된 정보 하나에 은인들에게 침을 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진 팀장과 동료들은 숙소 안에서 고립된 채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의 사토는 호텔 창가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이렇게 속삭였겠죠. 이제 끝이다. 한국인들. 파리는 다시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을 아는 단 한 사람의 용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프랑스 공영 방송의 긴급 생방송 토론회에 한 남자가 난입했습니다. 바로 지하 50m 현장에서 성진 팀장에게 목숨을 구원받았던 수석 기술자 루카였습니다. 이제는 프랑스 기술계를 대표하는 원로가 된 그는 산소호흡기 줄을 매단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은 지금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 화면 속에서 욕설을 듣고 있는 한국인들은 우리 파리의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한 은인들입니다. 루카의 사자 후에 방송국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직접 들고 온 일본산 센서와 한국산 센서를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십시오. 일본의 니폰 일렉이 우리에게 건네려 했던 이 센서는 고작 40도의 열기에도 회로가 타버리는 쓰레기들입니다. 반면 한국인들이 밤을 새워 만든 이 부품은 영하 30도와 영상 100도를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열등한 기술력을 감추기 위해 우리 관료들을 매수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루카는 눈물을 흘리며 25년 전 성진 팀장이 자신을 어깨에 메고 가스 구덩이를 빠져나왔던 그날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고 지금도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 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은망덕하게도 일본의 돈 몇 푼에 노라나 은인의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프랑스의 자부심입니까? 루카의 절규는 전파를 타고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의 손에서 피켓이 떨어졌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분위기는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만하고 은인을 모함한 일본 기업과 부패한 관료 드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은인을 건드리지 마라. 비열한 일본 기업은 당장 우리 땅에서 떠나라.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국팀의 숙소를 인간띠로 둘러싸며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던 드니는 분노한 군중에게 가로막혀 경찰에 인계되었고 일본의 사토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역전 시나리오를 보며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일본이 파놓았던 함정이 오히려 자신들의 비열함과 기술적 조잡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일본의 센서는 실제 테스트에서 어처구니 없는 불량을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그야말로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깡통임이 전 국민 앞에서 증명된 것이죠.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그 어떤 방해 공작과 악조건 속에서도 단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보여준 도덕적 우위와 기술적 정직함은 프랑스인들의 심장에 영구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히 숫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진심과 책임감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콧대 높던 파리 시민들이 한국팀의 숙소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사죄하는 장면은 프랑스 역사상 유례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성진 팀장은 숙소 창밖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수만 명의 시민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직한 땀방울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군. 이제야 파리에 진짜 불을 켠 기분이야. 저는 그날 모든 기록을 확인하고 취재 수첩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파리의 시스템을 사려 했지만 한국은 파리의 영혼을 얻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지만 그 누구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특별 예우법의 전문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프랑스 및 전 세계 선진국들에서 이상하리만큼 특별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근본 원인이었죠. 가짜 뉴스 소동이 진정된 직후 프랑스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단순히 한 기업을 돕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바치는 가장 경건하고도 파격적인 헌사였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법안에 명시된 혜택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였거든요. 프랑스 정부는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더군요. 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통신 등 프랑스의 주요 국가 전략, 사업권의 무려 70%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독소 조항에 가까운 특혜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원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의 인프라 시장을 사실상 한국에 통째로 내어주며 한국이 유럽 전체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견고한 교두보를 마련해준 셈이었죠. 반면 비열한 음모를 꾸몄던 일본 기업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괴멸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일본의 니폰일렉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국가 기만죄라는 사상 초유의 죄목을 씌웠습니다. 이들은 향후 50년간 프랑스 내 모든 공공 입찰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기술력은 향후 유럽에 진출하기도 쉽지 않아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일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당장 계산 가능한 금액만 해도 수백조 원에 달했죠.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고 그들의 기술적 자부심은 파리의 지하 50m 바닥보다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기록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본이 보여준 그 음습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일본의 사토는 한국팀의 성공이 확정되자마자 염치도 없이 성진 팀장의 숙소를 다시 찾아왔더군요. 그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성진 팀장에게 믿기 힘든 제안을 건넸습니다. 성진 팀장님,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너무 커서 한국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본과 비밀리에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합시다. 겉으로는 한국 이름만 내세우고 뒤에서는 우리가 자본과 인력을 지원하는 거죠. 이익은 5대5로 나누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 윈윈하는 길 아닙니까? 사토의 제안은 그야말로 실소가 터져나올 정도로 비열했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죽게 생기자 이제는 한국의 이름 뒤에 숨어 목숨을 구걸하려 한 것이죠. 성진 팀장은 낡은 공구 가방을 정리하다가 사토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사토 씨, 당신들은 기술을 돈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기술을 약속으로 봅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가짜 뉴스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과는 그 어떤 미래도 같이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자본은 우리 기술의 가치를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성진 팀장의 단호한 거절에 사토는 안색이 흙빛이 되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제시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에 줄 혜택을 우리에게 주면 그 2배의 현찰을 즉시 입금하겠다는 노골적인 뇌물 작전이었죠.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의 반응은 전 세계 외교가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연설문 초안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대사는 들으십시오. 친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 피와 땀으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한국인은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동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은혜를 잇는 비겁한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그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우리 시민들이 한국인들에게 느끼는 존경심의 1%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특별예우법은 공포되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수백억 유로의 돈보다 한국인이 보여준 그 정직한 땀방울을 프랑스는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샤를 드골 공항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의 실체였습니다. 공항 심사관장 필립이 한국인 여행객에게만 깍듯하게 목례를 하고 단 12초 만에 통과시키는 그 코리안 프리패스는 바로 이 위대한 국가적 보훈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장 필립이 제게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줄을 서는 동안 한국인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다는 말.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화였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지하 50m 아래서 가스를 마시며 그리고 일본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정직함을 지켜내며 흘렸던 그 고귀한 피와 땀에 대한 프랑스의 영구적인 감사 인사가 바로 그 12초의 시간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저는 기록 보관소를 나오며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지불하며 처참하게 몰락해가고 있었지만 한국은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유럽 인프라 시장을 호령하는 거인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프랑스가 보여준 그 이례적인 의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만하다는 프랑스인들이 유독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무장해제된 채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는 모습.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동반자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본 그 한국인 대학생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누리는 그 당연한 환대 뒤에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 세대가 어두운 지하 바닥에서 굳은 빵을 씹으며 닦아놓은 눈물겨운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친 듯이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취재하고자 다시금 공항으로 향했죠. 샤를 드골 공항의 귀빈용 대기실 창밖으로 파리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저널리스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아주 특별한 동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며 두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가 곱고 눈빛이 깊은 노신사였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부축하며 늠름하게 걷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지옥 같던 파리의 지하 바닥에서 기적을 일궈냈던 성진 씨와 이제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로 성장한 그의 아들 준서 씨였습니다. 심사대 앞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경찰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도 경제 강국이라 외치는 독일과 영국의 비즈니스맨들도 프랑스 심사관의 오만한 시선 아래 줄을 서서 쩔쩔매고 있었죠. 심사관들은 여전히 프랑스어만 고집했고 질문은 깐깐했으며 작은 서류 미비에도 여지없이 고함을 쳤습니다. 유럽연합 국가의 여권조차 이곳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진 씨와 준서 씨가 대한민국 여권을 내미는 순간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아까까지 미국 외교관에게 서류를 던지다시피 했던 심사관이 파란색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대고는 마치 전설 속의 영웅을 직접 마주한 소년처럼 상기된 얼굴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대한민국에서 오신 엔지니어 가족분들이시군요.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검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기 전용 통로가 열려 있으니 편히 지나가십시오. 파리는 당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서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단 12초 만에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는 뒤에 남겨진 수백 명의 외국인이 부러움과 시샘, 어린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며 아버지 성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상해요. 파리 공항 심사관들이 세계에서 제일 무섭고 불친절하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까지 깍듯하게 대하는 거죠? 방금 저 옆에 서 있던 미국 사람은 30분 넘게 취조를 당하고 있던데 우리가 대체 무슨 특별한 자격이라도 있는 건가요? 우린 그냥 한국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진 씨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멈춰서서 공항 천장에 화려한 조명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순식간에 수만 가지의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성진 씨는 준서 씨의 손을 꽉 잡으며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오늘 받은 이 12초의 친절은 절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란다. 30년 전 내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한국은 그저 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가난한 나라였어. 프랑스 공항 직원들은 우리를 불법 체류자 취급하며 짐 가방을 발로 걷어찼고 기름때 묻은 우리 작업복을 보며 코를 쥐고 비웃었지. 심지어 우리는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임에도 말이야. 그때 우리는 그 모욕을 다 견뎌야만 했단다. 준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자 기술, 대국으로 존경받는 한국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성진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깊고 절절해졌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는 대신 어두운 지하 50m 구덩이로 들어갔어. 손가락 끝이 다 터지고 유독 가스에 폐가 상해가면서도 전선을 잇고 또 이었지. 잠잘 곳이 없어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울 때도 우리가 생각한 건 딱 하나였단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고개를 당당히 들고 대접받게 만들겠다는 그 일념 하나 말이야. 우리가 흘린 그 더러운 기름 냄새, 나는 땀방울이 오늘날 내가 쥐고 있는 이 파란색 여권의 무게가 된 거란다. 성진 씨의 손마디는 30년 전에 가혹했던 노동을 증명하듯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준서 씨는 아버지의 그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할 말을 잃은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받아 적으며 가슴이 턱 막히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태워 국가의 국격을 수직 상승시킨 한국 중장년층 세대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파리 시내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파리 시청 앞 광장에 세워진 한프 우정의 탑 앞에 도착했죠.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던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성진 씨의 품에 안겨가스 구덩이를 빠져나왔던 프랑스 엔지니어 루카였습니다. 성진 씨를 발견한 루카는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 나의 형제 성진. 드디어 다시 만났구려. 내가 이 탑 앞에서 자네를 다시 보게 될 날만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는가. 두 노인은 서로의 백발을 어루만지며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루카는 성진 씨의 아들 준서 씨의 손을 잡고 격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아버지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파리의 심장에 다시 불을 밝힌 구원자였고 우리 프랑스인들에게 성실과 희생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공항에서 받은 예우는 프랑스가 대한민국에 진 거대한 빚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흘린 피와 땀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순간 광장을 지나던 수천 명의 파리 시민들이 하나둘씩 멈춰서서 이들을 향해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광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만하고 배타적이라는 파리 시민들이 한국의 노병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성진 씨는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독백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준서야, 보아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 이제 코리아는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문명의 기준을 세우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어. 내가 누릴 이 자부심은 우리 세대가 목숨과 맞바꾼 선물이다. 그러니 너도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 위대한 나라의 이름을 빛내주길 바란다. 준서 씨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취재 수첩을 덮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진 씨와 같은 수많은 아버지가 어두운 지하에서, 먼지 가득한 현장에서, 그리고 멸시 가득한 타국에서 묵묵히 견뎌낸 헌신과 희생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외 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며 당당하게 걷는 그 12초의 시간. 그 짧은 찰나 뒤에는 앞선 세대의 30년이라는 장구한 인내의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당연한 권리는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이뤄낸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정의 탑 앞에서 루카와 성진 씨가 나누는 뜨거운 포옹을 지켜보며 저는 파리 시내의 풍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취재차 방문했던 파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무지하고 냉담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난 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가난한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파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골목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세련된 식당들은 하나같이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콧대 높기로 소문난 파리 청년들이 한국인 여행객을 발견하면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며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모습은 이제 이곳에서 아주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극적인 대조를 바라보며 옆에 서 있던 성진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성진 씨, 정말 대단하군요. 30년 전 당신이 이곳 터널에서 일할 때만 해도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온 도시가 한국 문화에 중독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가 그저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진 씨는 백발을 쓸어 넘기며 거리에 가득한 태극기 문양의 굿즈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올리버 씨,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저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한국의 화려함. 뒤에는 우리 세대가 삼켜야 했던 수천 톤의 눈물과 땀방울이 녹아있지요.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이나 한국 영화가 세상을 바꿨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길을 먼저 닦은 건 이름 없는 우리네 아버지들이었답니다. 성진 씨의 목소리는 파리의 바람을 타고 아들 준서 씨와 저의 심장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30년 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서 쫓겨나고 지하철에서 노골적인 멸시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전선을 이었던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프랑스 기술진이 더러운 곳은 너희가 가라며 떠밀었던 오수와 가스가 가득한 지하 50m 아래에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준서야, 기억나니? 내가 파리에 올 때 내가 써줬던 편지 말이다. 그때 나는 차가운 터널 바닥에서 쥐떼와 싸우며 그 편지를 읽었단다. 프랑스인들이 우리를 싸구려 노동자라고 부르며 비웃을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지.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자식들은 영원히 전 세계의 변방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이다. 성진 씨가 말하는 중장년층 세대의 희생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기꺼이 내던진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던 조국을 위해 타국 땅에서 가진 수모를 견디며 성실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써 내려갔습니다. 일본이 배신하고 프랑스가 외면할 때도 그들은 오직 기술력 하나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올리버 씨, 우리가 왜 그토록 지독하게 일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실패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지하실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밤을 새운 덕분에 지금 우리 아이들은 파리공항에서 12초 만에 게이트를 통과하고 샹젤리제 거리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겁니다. 성진 씨의 말을 듣던 준서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당당한 권리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헌신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낀 것이죠. 30년 전 한국을 투명 인간 취급하던 프랑스인들이 지금 한국인만 보면 환호를 지르는 이 경이로운 광경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진 씨 세대가 전 세계의 가장 어둡고 힘든 현장에서 묵묵히 증명해낸
한국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진 화려한 성곽이었습니다. 저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두 세대의 모습을 보며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이 보여준 그 눈물겨운 헌신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모든 영광의 뿌리였고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환대가 사실은 아버님이 닦아놓은 눈물의 길이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길을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준서 씨의 비장한 약속에 성진 씨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취재 수첩의 마지막 문장으로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부모들의 눈물로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라고 말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해외여행을 하며 받는 그 따뜻한 미소와 친절,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받는 특별한 대우들, 그것은 결코 거저 얻어진 유행이 아닙니다. 30년 전, 40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타국 땅에서 묵묵히 피와 땀을 흘리며 내 자식들만큼은 당당하게 살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중장년층 세대의 눈물겨운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계신, 혹은 가슴속에 계신 그 위대한 영웅들에게 오늘 하루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